분계와 전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계와 분계장. 자, 분계라는 게 뭐냐? 자,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즉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기록을 할 거야. 이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를 어느 계정에다가 적어 놓을 것이냐. 이제 계정이라는 얘기는 T자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어느 계정에다 적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계정이 결정이 됐어. 뭐 현금, 뭐 보통예금. 그럼 그 계정에 왼쪽에 차변에 적을 것이냐, 대변에 적을 것이냐, 어느 변에 적을 것이냐. 뭐 왼쪽에 차변에 적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를 미리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옮겨 적기 전에 바로 옮겨 적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본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에 뭐 보통예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옮겨 적은 걸 우린 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분계한 것을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차변, 대변, 차변들을 쭉 모아놓은 장부가 분계장이에요. 분계장은 장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가 딱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계장입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순서대로 다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분계를 해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분계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뭐 쭉 모아놓는 표니까 자동으로 작성해줘야 되겠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기와 총계정 원장. 자, 특정 계정의 증가액과 거래 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계장에 기록된 계정별로 별도의 장부에다가 집계를 해야 돼요. 그 각 계정이 집계되어 있는 장부를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거래가 생겨서 차변에 보통예금 10, 대변에 현금 10 이렇게 분계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분계를 쭉 해놓고 나면 이 보통예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있을 텐데 분계장만 보면 어느 한 계정의 증감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모아서 따로 정리하자. 그게 이제 원장인 거야. 이해되셨죠? 총계정 원장. 그리고 분계장에 분계한 것을 원장으로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해요. 전기. 이전. 이전해서 기록한다. 이게 전기라는 뜻이에요. 다 해볼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분계장이 작성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자동으로 원장인 총계정 원장도 작성이 끝납니다. 우리는 보고 읽을 줄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전산화가 되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전표도 사다가 손으로 썼고 분계하고 분계장을 옮겨줬고 그 다음에 원장에 다시 전기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거래를 입력만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장부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분계하고 원장에 전기하고 하는 절차를 배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기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계정에다가 옮겨 넣는 절차, 즉 계정 기입의 법칙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적을 거냐? 자, 각 계정에 기입되는 모든 거래는 증가와 감소, 즉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발생과 소멸, 수익은 발생, 비용도 발생, 그리고 어쩌다가 소멸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소멸이라는 반대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어떻게 기입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정 기입의 법칙이라고 부른대요. 대단한 법칙도 아니고. 자, 계정에 어떻게 적을 것이냐 하는 얘기야. 자, 재무상태표 계정을 기입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잔액이 나타나는 쪽에 증가를 써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증가가 왼쪽이고 감소가 오른쪽이면 잔액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죠? 증가가 오른쪽이고 감소가 증가된 게 10인데 감소가 2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잔액이 나타나는 쪽에 증가를 적어라. 잔액이 어디 나타나죠? 자산은 이쪽,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잔액이 이쪽에 남으니까 이쪽에다 증가, 이쪽에 감소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 계정은 차변에
부채와 증가는 대변에 기입하시고 증가는 반대쪽에 감소. 이 규칙은 뭐에서 제가 하나 외우라고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 재무상태표 개정에 재무상태표의 등식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자산이 증가할 때 차변에 적었고 감소할 때 대변에 적었기 때문에 남는 것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부채는 증가할 때, 자본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저쪽에 적었으니까 아무리 많이 감소해도 여기가 0원이고 조금이라도 남은 1원 남겠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인 거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거래 판례소에서 배웠던 틀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산 계정이 증가하면, 우리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잖아. 왼쪽에 적습니다. 증가. 감소하면 오른쪽에 적어요. 부채 계정은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감소하면 왼쪽에 적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오른쪽, 잔액이 왼쪽에 남는 거지. 자본 마찬가지야.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외우시면 돼. 됐죠? 모든 논리는 다 똑같아.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잖아. 거래 판례소에서.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개정의 기입 방법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개정은 수익과 비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기억나시죠? 비용. 그 다음에 소멸은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 소멸은 대변. 반대쪽.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만 암기하시면 돼. 됐죠? 자, 그래서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면 이쪽으로구나.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발생, 소멸.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쪽.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딱 하나만 외우면 돼. 지금 이거잖아. 네? 전체 이 계정의 주인이 자산이더라. 예를 들면 뭐 현금이라든지 뭐 보통 예금이라든지 그러면 증가하면 왼쪽에 적으라고. 감소하면 오른쪽에 적고. 그러니까 왼쪽에 현금, 오른쪽에 현금 이렇게. 그래서 색깔 칠해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계정의 기입 법칙도 재무상태표의 잔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는 것까지를 한 번만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분계를 함과 동시에 원장의 전기가 다 끝나고 분계장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보자. 자, 봅시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걸 여기 계정에다 적어야 될 텐데 일단 거래를 분석하자는 얘기야.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 수익인데 잘 모르겠어요. 뭐 들어오는 게 있나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나가는 게 있나?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 봐. 나라는 얘기는 이 경제 주체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현금을 출자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사장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 거지만 이 회사인 나의 입장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겠다. 현금. 그럼 이쪽에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쪽을 봐. 부채? 빚이 늘었냐? 아니면 출자 받았다니까. 부채가 늘었냐? 자본이 늘었네. 수익이 생긴 것도 아니라. 그럼 자본의 증가네.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표가 분계장인데, 그러면 현금이 증가하고 감소하고를, 그럼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여기는 증가,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 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각 계정의 증감 변화를 쉽게 파악하려면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돼, 원장에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원장에다 적어. 자,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현금이야. 그 다음에 여긴 자본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제. 자, 이거를 기록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기록해 봅시다. 여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거래를 분석했으니까. 자, 이 현금 계정 잘 봐요. 현금 계정이 여기 있잖아. 현금 계정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은 자산이죠. 증가는 이쪽에 적는 거야.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적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렇게 하면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지? 자본금 계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걸 오른쪽으로 적어요. 이렇게. 됐죠? 얘는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 적기로 했잖아.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지?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하면 헷갈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차변에다 현금을 분기했으니까 현금 옆에 현금 계정이 왼쪽에도 적으면 되고, 자본금을 오른쪽에 적었으니까 자본금 계정 오른쪽에 적으면 돼. 그걸 누가 헷갈리겠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1월 1일인데 현금이, 자, 이 거래를 보면, 이 분기장을 보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야? 출자를 받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만 딸랑 보면, 자, 현금이 1월 1일 날 들어온 건 알겠어. 근데 이유를 몰라. 왜? 그냥 돈만 적어놨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아, 그럼 안 되겠는데? 아, 그냥 분기장 보면 되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손으로 했기 때문에 요걸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적어달라는 거냐? 요쪽 애를 적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죠? 자,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돈은 얘 겁니다. 그리고 요 이름은 이자 겁니다. 어? 왜?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야, 아,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상대방 이름이 뭐야? 자본금이구나라고 적어달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봐. 얘도 자본금이 증가한 건 알겠는데 현금으로 증가했는지 무슨 다른 이유로 증가했는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저거를. 요걸 적어줘.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네? 자, 그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자, 뭐, 여기 딱 결과물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분계, 이렇게 한 분계를 이 원장에다가 옮겨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치 이 분계가 현금인데, 아, 현금이 여기 있는데, 반대 것을 이렇게 갖다 적는구나. 그렇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자본금인데 상대방을 이쪽에다 적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상대방을 적은 게 아니고, 예? 뭐 그렇게 뒤집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돈은 자기 걸 적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돈은 자기 걸 적은 거야. 예? 그리고 반대쪽에 이름을 적어준 것 뿐이야. 됐죠? 이제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거를 이렇게 적으라고 옮겨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거래를 보고, 이 계정에 기입된 걸 보고, 이 거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얘 주인은 얘야. 자, 현금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현금이 자산인데 이쪽에 있다 그러면 증가야. 아, 현금이 증가했고, 그게 상대방이 자본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식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해체할 때는, 이걸 해체하면 이건데, 해체하면 금방 보이잖아. 이걸 해체할 때는 얘가 주인이야. 그리고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얘가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여기 거니까. 그래서 얘가 밀어. 그럼 얘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아, 현금의 자본금이구나. 자, 얘 자리가 원래 여기에요. 얘가 밀어. 그럼 얘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자본금의 현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이해됐죠? 이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제일 헷갈려 하는 문제. 자, 이제 순서를 계속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사옵니다. 자, 들어오는 거 보입니까? 상품이 들어왔대잖아. 사왔대잖아. 나가는 거 보입니까? 현금이 나갔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적어요. 금액 100,000원. 그래서 이제 상품 계정에다 적고 현금 계정에다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쉽잖아. 요거 상품인데 왼쪽에 있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계정에 오른쪽에 적어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요. 여기다가는 현금, 저기다가는 상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거래를 보면, 아, 현금이 나갔다잉? 얘가 아니라 현금이 나갔어. 그런데 상품이 들어왔구나. 상품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현금이 나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상품 20,000원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자, 뭐 나가는 거 있나 봅시다.
나가는 거 있나요? 돈 안 주고 사왔잖아. 나가는 거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부채가 늘었나요? 그래, 맞네. 빚이 늘었네. 그래서 차변에 상품, 대변에 그때 이름을 이제 우리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고 불러요. 이거 배울 거야. 부채의 증거야. 됐죠? 자, 전개할게요. 상품 계장에다 적고 외상 매입금 계장에 적을 텐데, 자, 상품이 차변이니까 이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되지.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부채니까 부채 증거 이쪽에 적으면 돼.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외상 매입금, 상품. 그래서 이 거래를 한번 보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쪽에 있으면 증가지. 그런데 상대방이 뭐야? 아, 상품을 사오면서 외상으로 사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봅시다. 자, 상품 3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합니다. 자, 상품을 팝니다. 뭐 들어오는 거 있나요?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 들어올 텐데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다. 상품을 팔았죠. 상품이 나간 거 있지. 상품이 나간 걸 알겠네. 그러면 상품이 일단 나가. 그리고 들어오는 게 없어. 현금이 아니니까. 외상이지. 아,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본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비용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산은 눈에 보이는 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 그런 것들까지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을 팔고, 자, 내가 방금 설명을 이렇게 했죠. 상품이 나간 건 알겠지. 자, 근데 말은 다른 게 돼 있다.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상품이 나갔는데 상품이라고 안 빼고 상품 매출이라고 했을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상품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니까. 자, 상품을 3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짜리를? 3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겠니? 아니지, 없지. 자선사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 상품이 얼마짜리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그걸 알아내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일단 여기에 상품이 나갔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른다니까? 얼마짜리인데 3만 원에 팔았는지는 몰라. 그럼 만약에 안다 쳐. 자, 2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팔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2만 원의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알려줬다면. 자, 그래요? 그러면 상품이 2만 원짜리가 나가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했어. 그럼 이쪽 얘를 안 쓰면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숫자가. 그럼 여기를 뭐라고 적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원래 한 쌍인데 잘 보세요. 원래는 상품이 나간 게 맞아. 금액을 알려주면. 그러면 이쪽에다 뭐라고 하나 또 써야 돼. 자,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해서 2만 원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지금 한 세트예요. 보셨죠?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을 빼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이라는 채권이 생기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3만 원에 팔았으니까 3만 원의 수익이 생긴 것도 맞고, 그리고 2만 원의 비용이 생긴 것도 맞고, 이렇게. 이해 되셨나요? 자, 근데 봐봐잉. 팔 때마다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귀금속 가게를 해서 뭐 다이아몬드를 뭐 한두 달에 한 개씩 파는 사람. 근데 막 다이아가 막 2, 3억씩 해. 근데 2, 3억씩 하는 다이아의 가격이 하나씩 다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예? 퉁치고 막 섞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해요. 보석 하나를 팔았을 때 얘가 뭐 30억, 2억짜리, 20억짜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사업들은 말이죠. 물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이 팍 빠져나가. 그리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사온 물건과 어제 사온 물건의 가격이 똑같으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내가 뭘 사다가 파는데 이 물가가 계속 똑같은 물건이 아니야. 가면서 뭐 국제 유가가 뭐 급등해가지고 사온 원재 상품 가격이 오른단 말이야. 2만 원일 때 물건이 있을 거고 3만 원일 때 물건이 있을 거고 4만 원일 때 물건이 있을 거야. 근데 나갈 때마다 하루에 한 개 파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건이 팔려 나가는데 야, 이거 얼마짜리가 나가냐? 얼마짜리가 나가냐? 이렇게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팔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해. 어? 그래가지고 12달 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요 물건 하나, 요 물건 하나, 요 물건 하나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창고에 가서 세봐.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대. 그러면 얘가 남았는지 얘가 남았는지 얘가 남았는지를 모르잖아. 정확하게 기록해놓으면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이 가격들이 갑자기 2만 원, 20만 원 되는 거 아니니까 먼저 산 물건이 먼저 팔렸다고 봅시다. 그냥. 그래? 그럼 얘 팔리고 얘 팔리면 이거 남았네. 또는 뭐 거꾸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팔리고 얘가 남았네. 그렇게 해서 전체의 사온 물건의 가격은 4, 5, 6, 7, 8, 9만 원인데 얼마가 남았다고? 4만 원이 남았네. 그러면 5만 원 팔렸네. 그래서 12달에 딱 한 번 팔 때는 계속 이렇게만 하고 상품을 빼는 거야. 얼마를? 5만 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이렇게. 물건 팔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팔 때마다 하면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논리 이해하셨죠?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왜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은 안 나가냐고. 여기에 이렇게 상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가격을 모른다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은 판매가를 알려주는 거야. 혹시 원가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문제 풀 때마다 판매 가격에 원가 빼고 이런 분개를 하지 않는다니까?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얼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세트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품을 팝니다. 그러면 얼마짜리인지 안 가르쳐 주니까 수익을 잡자 이런 얘기야. 수익만 잡아요. 나가는 게 원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원가를 모르니까 비용도 모르지. 그래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을 잡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못하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분기는 이제 결산 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재고 조사 해가지고 자 이제 쭉 지나가시면 돼. 이제부터는 상품을 팔았는데 왜 상품을 안 뺐느냐, 이것만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적을게요. 외상 매출금 계정,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에 적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여기 있는 거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왼쪽에 있잖아. 그럼 왼쪽에 이렇게 적으면 되지.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적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해서 여기 적고 자산의 증가니까. 그리고 상대방 이름 적어. 상품 매출, 상대방 이름, 외상 매출금.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요거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니. 이걸 보면 못 읽을 사람 없잖아. 상품을 팔았고 외상으로 팔았구나. 근데 이걸 보고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상품 매출이 이쪽에 있는 거야. 얘 거야.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저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 봅시다. 이제 그건 큰 숲이에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는. 자, 각 계정은 계정 기입의 법칙에 따라서 거래가 발생할 때 차변, 대변에 각각 기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입된 계정들의 차변과 대변의 잔액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각 해당 부분에 옮겨 적으면 하나의 재무제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 우리가 배웠던 명칭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죄송합니다. 재무상태표인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야. 그걸 이제, 이것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니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는데, 뭐 주석까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 모아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 계정들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우리가 느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이 증가할 때 이쪽에다가 뭐 날짜별로 계속 적었겠죠. 금액 적고, 상대방 이름 적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나시지? 그리고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었으니까 결국은 잔액을 이제 갖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재무상태표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잔액이 이쪽에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잔액을 왼쪽에 그대로 옮겨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부채는 증가할 때 이쪽, 감소할 때 이쪽이니까 잔액이 요만큼 남았을 거야. 그럼 여기다 옮겨 적어, 이렇게. 그지?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그려지는 거야. 자산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현금 계정, 뭐 보통예금 계정, 그래서 그것들 다 모으면 여기가 현금, 보통예금 이러면서 쭉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논리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본 봐요. 자본도 증가할 때 이쪽, 감소할 때 이쪽이니까 너만큼 남았겠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큰 틀은 알아야 되니까. 아주 그냥 세부적인 것만 알고 이렇게 그려지는 걸 모르면 답답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수익은 발생할 때 이쪽이 적고, 뭐 소멸이 거의 없는데 이따 치더라고. 그래서 너만큼이 남았어. 그럼 이걸 여기다 적어, 이렇게. 수익. 비용 마찬가지로. 비용 발생이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발생했고, 소멸한 게 하고 이만큼 남았다. 그럼 여기다 이거 적어. 적었어. 자, 이게 계정과, 각 계정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으니까 이게 뭐겠냐? 벌어들인 게 많고 벌기 위해서 쓴 게 작아. 그럼 나머지가 순이익이지. 그죠? 여기가 순이익이야. 그럼 이제 순이익이 생기면 결국은 뭐죠? 이거 들어갔잖아요. 기초 자본에서 단기에 벌어진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순이익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 자본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말 자본이 저기 순이익만큼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협소한 거는 굉장히 꼼꼼히 따지는데 큰 그림을 못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파고 있으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된다라, 전체 구조가. 됐죠?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때문에 반드시 어느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적는 걸 방금 봤죠? 아까 뭐 상품 계정에 뭐의 반대쪽,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대쪽에 적게 돼.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에, 즉, 이쪽에 있는 자산 계정 전체, 부채 자본 계정의 전체는 반드시 합계가 일치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다가 뭘 하나 적으면 이쪽에다 똑같은 금액을 다 적었기 때문에 쭉 다 모으면 같아져야 돼. 이것을 보고 부기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대요. 몰라도 되는 얘기. 자,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계정 전체의 차변 금액과 대변 합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장부 기장의 계산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자기검증 기능이라고도 한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계하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한 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계정들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